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불후의 명작 오만과 편견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1775년 영국 햄프셔주의 스티븐튼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26살이던 1801년 아버지가 목사직을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전원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가족 모두 사교장의 중심이었던 바스로 이사하여 5년 동안 화려한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1805년 아버지 사후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와 함께 사우스 앰프톤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42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결코 엄숙하고 고독하지도 않았고 직업작가 역시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들이 200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음은 아마도 그녀의 비길 데 없는 예리한 관찰력과 그로 인해 생겨난 사실주의적 수법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먼저 앞쪽의 요약 부분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산께나 있는 독신자에게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이다. 이 진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베네트 부인이었다. 롱본이라는 벽촌에 자리 잡은 베네트 가에는 베네트 씨 부부와 딸 5자매가 있다. 베네트 씨는 나이가 많고 가끔 농을 섞어가며 곧잘 비꼬는 말을 잘하나 바탕은 온화한 사람이다. 맏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드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그들의 혼인만을 생각한다. 마침 근처의 네더필드라는 저택에 독신 청년 빅리가 들게 된다. 그의 매년 수입은 4~5천 파운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솔깃한다. 이윽고 빅리 씨를 환영하는 무도회가 이 마을에서 열린다. 마을의 처녀들이 총 출동하고 빅리는 런던에서 한 패를 데리고 참석한다. 그의 일행은 빅리 이외의 그의 자매, 소니 매부, 그리고 빅리의 친구 다하시 모두 5명이었다. 빅리는 의젓하고 인상이 좋은 청년이며 그의 누이 동생도 미인이다. 매부인 허스트 씨는 평범한 신사로서 마을 여자들의 화제에도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빅리의 친구인 다하시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린다. 키가 크고 당당한 미남자로서 그의 1년 수입이 1만 파운드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의 태도는 거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깔보는 것 같다는 평판이 나돈다. 특히 베네트 부인과 그의 둘째 딸 엘리자베드는 그의 거만한 태도에 화를 낸다. 그러나 제인은 빅리의 눈에 띄어서 여러 번 춤을 같이 춘다. 그러자 이 무도회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네더필드에서 제인에게 놀러오라는 초대장이 온다. 본인보다도 어머니가 더 기뻐서 날뛴다. 그리고 제인이 네더필드로 간 뒤 비가 와서 하룻밤이라도 묵게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제인은 비를 맞아 감기가 들었다는 소식이 온다. 엘리자베드는 걱정이 되어 빅리 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 집 사람들은 엘리자베드의 용감함을 오히려 냉소하는 편이었다. 거만한 다하시는 엘리자베드의 기질에 놀라기도 하고 통쾌한 감정도 품는다. 한편 다하시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빅리의 누이 동생 캐롤라인은 다하시의 누이 동생을 올케로 삼으려는 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남자가 베네트 집 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하시가 차츰 엘리자베드의 아름다움에 끌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캐럴라인에 대해서 언제나 냉정한 다하시의 태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엘리자베드의 반격 등 통쾌한 희극적 장면이 몇 번이고 되풀이된다. 그런데 이 다하시라는 청년은 런던의 재상가의 아들로서 귀족적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가 남아있다. 그래서 그는 엘리자베드나 제인에게는 호의를 가질 수 있었으나 그들의 부모의 속됨을 싫어한다. 이 즈음 베네트가의 먼 친척이 되는 콜린즈라는 젊은 목사가 찾아온다. 그는 아들이 없는 베네트가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다. 그는 레이디 캐더린드 버그라는 파트론의 알선으로 조그만 목사의 녹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이 청년은 몹시 경박한 사람이라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이 집 딸 중의 한 명과 결혼해 주겠다는 것이다. 베네트 부인은 그 제2의 맞장구를 치고 엘리자베드를 설득시키려고 한다. 콜린즈는 엘리자베드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용감하게 결혼 신청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드는 거절하고 콜린즈는 자신의 예상이 틀리자 엘리자베드의 친구인 샬로트 루커스라는 처녀와 결혼한다. 한편 엘리자베드의 동생들은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오가고 있었는데 그 군인 중에서 위컴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명랑한 성격인데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서 엘리자베드도 다소 호의를 품게 된다. 그러자 위컴은 다하시와 가까운 사이며 다하시의 냉대로 자신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자베스에게 한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더욱 다하시를 미워하게 되고 위컴을 동정한다. 그런데 콜린즈의 아내가 된 샬롯으로부터 자신들의 새살림을 와서 보라는 청을 받아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들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레이디 캐더린도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을 조카인 다하시의 아내로 만들려는 계획도 알게 된다. 그런 관계로 다하시도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엘리자베드는 우연히 다하시를 만나게 된다. 그즈음 제인에게서 빅리를 만나지 못하는 쓸쓸함을 적은 편지를 받고 더더욱 다하시를 미워한다. 실제로 다하시가 빅리와 제인의 사이를 떼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다하시는 엘리자베드에게 청혼을 한다. 남자 쪽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억울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며 당연히 엘리자베드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태도였기 때문에 엘리자베드는 통쾌하게 이를 거절한다. 동시에 제인으로부터 빅리를 떼어놓은 것, 위컴을 냉대한 것들을 들어 다하시를 비난한다. 그런데 그 후에 위컴이 엘리자베드의 동생 리디어와 도망을 친다. 다하시는 위컴의 모든 비행을 편지로 자세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도망친 곳까지 알게 되자 그들을 찾아가서 모든 뒤처리를 해준다. 빅리에게도 제인에 대한 오해를 풀게 하고 빅리는 제인을 만나 청혼을 하게 된다. 빅리와 제인의 약혼이 정해지고 나서 한 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빅리와 이곳 가족 중의 여자들이 함께 식당에 앉아 있으려니까 돌연 마차 소리가 들려와서 모두의 시선이 창가로 쏠리게 되었다. 네 마리가 끄는 사두마차가 잔디밭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방문객이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으며 더욱이 마차 장비 또한 이웃 누구 것하고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었다. 말은 역마였고 차대며 선두에 서 있는 하인의 옷도 눈에 익은 것이 아니었다.
아무튼 누가 찾아온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빅리는 그러한 갑작스런 방문객을 상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관목숲으로 산책이나 하자고 곧 베네트 양을 설득했다. 두 사람은 떠나버렸고 나중에 남게 된 세 사람은 누구일까 의아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채로였었는데 벼랑간 문이 활짝 열리고서 방문객이 들어섰다. 바로 캐더린 드 버그 부인이었다. 캐더린 드 버그 부인은 다하시의 이모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리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 경악은 전혀 허를 찔린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엘리자베드의 놀라움은 초면인 베네트 부인이나 키티의 경우보다 더욱 컸었다. 부인은 어느 때보다 불손한 태도로 방 안에 들어섰으며 엘리자베드의 인사에 답하며 고개를 약간 숙여 보였을 뿐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았다. 엘리자베드는 소개를 부탁받은 일도 없었지만 부인이 들어섰을 때 어머니에게 통성명을 했다. 베네트 부인은 이토록 지체가 높은 손님을 맞게 된 데 대해 득의 만면했었지만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다시 없이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영접했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부인은 아주 딱딱한 투로 엘리자베드에게 말했다. 잘 있었겠지요, 베네트 양? 그 편에 계신 부인께선 귀양의 모친 되시나요? 엘리자베드는 매우 간단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저쪽이 자매 중에 한 분이시겠고요. 베네트 부인은 캐더린 부인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합니다, 부인. 끝에서 둘째 되는 딸이옵니다. 막내딸은 최근 결혼했고 그리고 맏딸은 정원 어딘가에서 어떤 젊은 남자분하고 거닐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얼마 안 있어 저희 가족 한 사람이 될 것이옵니다. 정원은 퍽 작은 편이 되겠군요.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고 난 뒤에 캐더린 부인이 말을 되받았다. 로징즈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겠지요. 그러나 윌리엄 루커스 경댁보다는 훨씬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은 여름 한철 저녁에는 불편한 거실이겠네요. 창문이 정서양이 돼 있으니까요. 베네트 부인은 저녁 식사가 끝난 뒤로는 이 방에 남아있게 되질 않는다고 시인하고 나서 덧붙여 말했다. 떠나오실 때 콜린즈 네어께선 안녕하셨겠지요? 예, 잘들 있지요. 그저께 저녁에 두 사람을 만났었지요. 엘리자베드는 이제 부인이 샬로트에게서 온 편지를 끄집어낼 줄 알고 있었다. 부인이 찾아온 동기로는 그 밖에는 있을성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지는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지고 말았다. 베네트 부인은 매우 예절 바르게 무엇인가 가벼운 것을 들지 않겠는가 뜻을 물었지만 부인은 사뭇 단호하게 아무것도 들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엘리자베드에게 말했다. 미스 베네트, 댁의 잔디밭 한 귀퉁이에 사뭇 보기 좋은 야생님 같은 곳이 보이더군요.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갈 마음이 있거든 잠깐 거기로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외쳤다. 예, 모시고 가보아라. 그리고 부인께 이곳저곳 산책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해라. 엘리자베드는 시키는 대로 했으며 파라솔을 가지러 자기 방으로 뛰어갔다가 아래층에 있는 고귀한 손님한테로 내려갔다. 현관의 홀을 통과하면서 캐더린 부인은 식당과 응접실로 통하는 문을 열고 잠시 살피고 나서 품위 있는 방이라고 말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타고 온 마차가 현관 앞에 멈춰 있었고 엘리자베드는 그 속에 하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잡목숲을 통하는 자갈길을 조용히 걸어나갔다. 엘리자베드는 오늘따라 평소보다 훨씬 거만하며 불유쾌한 부인에게 말을 건네보려는 노력을 안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카되는 그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고 그녀는 부인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잡목숲으로 들어서게 되자 곧 캐더린 부인은 다음과 같이 서두를 떼는 것이었다. 베네트 양, 당신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아니, 당신 자신의 양심이 어째서 내가 왔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 틀림없을 거고요. 엘리자베드는 꾸밈없이 놀라움을 내보이면서 바라다 보았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부인이 오시게 된 이유를 저로서는 얼핏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인은 매우 화난 투로 말했다. 베네트 양, 알아둬야 할 일이지만 날 우롱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신 쪽에서 제 아무리 불성실한 태도를 취해도 내 쪽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내 성격은 성급한 점과 솔직한 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은 않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정말 놀랍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당신의 언니는 매우 유리한 결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엘리자베드 양도 그와 너무도 비슷하게 바로 내 조카, 어김없는 내 조카인 다하시하고 곧 결혼하리라는 소문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나는 처음 그런 소문은 언어도단의 허위보도인 줄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싶지가 않지만 내 기분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곧 여기로 올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경악과 경멸로 얼굴을 붉히면서 엘리자베드는 말했다. 그런 일이 정말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는지요? 또 어떻게 하실 의향으로 계시는지요? 그런 풍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저나 저의 가족을 만나시려고 롱본까지 찾아오신 것은 엘리자베드는 사뭇 냉정하게 말했다. 오히려 그러한 뜬소문이 사실이라면 오히려라뇨.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모른 채라도 할 참인가요? 자신이 애써가며 퍼뜨린 결과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풍문을 모른다고 말하기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있겠소? 전 부인만큼이나 솔직하다고 말해드릴 수는 없어요. 부인께서 아무리 질문을 하신다 해도 제게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일이요. 베네트 양, 납득이 가도록 말해주시오. 그래, 내 조카가 그대에게 청혼이라도 했다는 거요? 영부인께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 사람에게 이성을 가진 한에서는 마땅히 그래야지요. 그러나 그대의 기교나 유혹 때문에 한때 정신이 나가버려서 자신이나 일족에 대해 과연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잊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저로선 절대로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베네트 양, 내가 누군지 알고 있겠죠? 난 그런 식의 말버릇에는 익숙해 있질 않은 사람이요. 난 이 세상에선 그에게 제일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죄다 알 권리가 있는 거요. 그러나 저에 대한 것을 아실 권리는 안 가졌을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더욱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로 하여금 명백히 말하게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도록 해요. 그대가 자기 신분에 넘치게 바라고 있는 이번 혼담은 절대로 성립이 안 될 것이니 그리 알아요. 아니, 절대로. 다하시 씨는 내 딸하고 약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래도 할 말 있어요? 이 말씀만 해두겠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 저에게 청혼하리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으실 게 아니에요. 캐더린 부인은 일순 주저하는 듯 하다가 이내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의 약혼은 특별한 경우죠. 어릴 적부터 짝지우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도 바라셨던 일이었고요.
그 애들이 아직 요람 신세를 지고 있을 때부터 우린 이런 식으로 연분을 맺어주기로 생각했었죠.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 우리 자매의 염원이 성취될 때쯤 해서 집안도 우리보다 못하고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고 우리 일족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한 젊은 여성에게 방해를 당하고 말다니. 그래, 당신은 그 사람의 집안끼리의 소망이라든가 나아가 드버그 양과 그 사람 사이에 맺어진 묵계 같은 것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절도 있는 태도라든가 아량 같은 감정은 전혀 안 가졌다는 건가요?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이 종매와 결혼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당신 귀에는 안 들리던가요? 네, 들었어요. 그전에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어쨌다는 거죠? 제가 조카님하고 결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설령 그분의 어머니와 부인, 그 사이에 드버그 양과 혼인시킬 희망을 가졌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저에게 방해될 일은 없는 거예요. 두 분께서는 그 결혼 계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줄 믿고 있어요. 다만 그 완성은 전혀 딴 사람이 맡게 되는 일이죠. 만약 다하시 씨께서 명예나 애정 때문에 드버그 양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면 왜 그 밖의 사람을 선택해선 안 된다는 건지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 절 선택하셨다면 전들 받아들이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명예, 예의, 사리분별. 아니야. 이익이 그걸 금하니까 그렇지. 그래요. 베네트 양. 이익이 문제죠.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되는 사람들의 의향에 반해가며 제멋대로 하다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기란 기대하기 어렵죠. 그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경시와 멸시를 받게 마련이요. 이 연분은 수치스러운 것이 될 것이며 당신의 이름은 이후엔 우리 입에 오르지도 않을 거요. 이건 정말 큰 불행이에요. 엘리자베드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다하시 씨의 부인이 되는 날이면 그 입장에 따르게 마련인 굉장한 행복을 소유할 게 틀림없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후회할 일은 별로 없을 걸로 알아요. 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강한 여자일까. 오히려 이쪽이 부끄러워지는군. 그래, 이게 바로 지난 봄에 친절을 베푼 데 대한 감사하다는 표시인가. 그 당시 일에 대해선 아무런 의리도 안 느낀다는 건가. 여기 앉아봐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일은 베네트 양. 내가 여기 온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을 달성하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온 것이며 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단념은 안 하는 성미죠. 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접은 일이 없어요. 실망을 참고 견디는 습관은 나에겐 없어요. 그렇다면 부인의 현재 입장은 더욱 딱한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제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거든요. 남의 말을 방해하지 말아요. 잠자코 내 말을 들어보기나 해요. 우리 딸과 조카 두 사람은 천생연분인 거요. 외가 쪽은 다 같이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았고 친가 쪽은 설사 자기는 없어도 존경받을 만하고 명예스러운 오랜 집안 출신이라오. 재산은 쌍방간 말할 필요도 없고요. 두 사람은 저마다 집안간 여러 사람들의 뜻으로 결합되어야 할 운명인 거예요. 그 사이를 무엇이 갈라놓겠다는 것일까? 기세도, 인척간도, 재산도 제대로 못 가진 젊은 여성이 건방지게 권리를 주장하다니 이걸 어떻게 참으라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게 내버려둬선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대가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 분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자라났던 세계 밖으로 나오고 싶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요. 만약 조카님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전 제 자신이 그 세계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분은 신사이시고 저도 또한 신사의 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평등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대는 분명 신사의 딸이요.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는 어떤가요? 그대의 이모부와 이모는 과연 어떠하죠? 어떠한 지위의 사람들이란 걸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의 집안이 어떻든 간에 엘리자베드가 말했다. 부인의 조카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부인께는 상관없으실 줄 알아요.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 사람하고 약혼했는지 아닌지를. 엘리자베드는 단지 캐더린 부인에게 만족을 줄 심산이었더라면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겠지만 한참 동안 생각하고 나서 그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아직 안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캐더린 부인은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아가 그러한 약혼 같은 건 앞으로도 절대로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약속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베네트 양, 난 지금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난 그대를 좀 더 사리에 분명한 젊은 사람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렇다고 나란 사람이 뒷걸음을 치리라고 잘못 생각하지는 말아줘요. 내가 원하는 약속을 나에게 해줄 때까지는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작정이요. 그런 약속은 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위협당한다고 해서 깡그리 이치에 닿지 않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께선 다하시 씨와 댁의 따님과의 결혼을 바라고 계시겠지만 만약 원하신 대로 제가 약속을 한다고 해서 두 분의 결혼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령 그분이 절 사랑하고 계실 경우 제가 그분의 손길을 거절했다고 하면 그분은 그 손길을 그분의 종매에게로 넘겨주게 될 것 같은가요? 말씀드려 두겠습니다만 캐더린 부인, 이번 부탁 그 자체가 원래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뒷받침하는 그 논리가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이 그런 식의 설득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의 성격을 대단히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조카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부인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저의 문제에 관여하실 만한 권리는 못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로 해서 절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끝났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내세웠던 이의에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난 댁의 막내 동생이 수치스럽게 주랭랑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죠. 그 청년이 동생하고 결혼하게 된 것은 댁의 아버님과 외숙부가 돈을 들여가며 이럭저럭 주물럭거린 결과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여자가 내 조카의 처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처제의 남편, 즉 작고하신 우리 아버지의 집사 아들이 조카의 손아래 동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벌리에 청아하고 한가한 취향을 이토록 더럽혀 놓아야 한단 말인가요? 이젠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그녀는 분개해서 대답했다. 부인께선 절 모욕하신 거예요. 이제는 집에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녀는 일어섰다. 캐더린 부인도 따라 일어나서 두 사람은 되돌아갔다. 부인은 녹이 충천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조카의 명예도 신용도 아무렇게 돼도 좋다 그 말인가요? 무정하고 이기적인 여자이구먼. 당신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다 수치를 드러내놓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캐더린 부인, 전 이젠 더 드릴 말씀이라고는 없습니다. 저의 기분은 그만하면 아시겠죠? 그래, 끝내 그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건가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전 제 생각으로 부인이나 혹시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무나 상관할 것 없이 저의 행복이 될 수 있다면 행동하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좋아요. 그래 끝까지 내 원을 안 들어주겠다 그 말이지요. 의무, 명예, 감사 같은 것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승복 않겠다 그 말이죠. 집안을 통틀어서 그의 평판을 밑바닥까지 내려뜨리고 그를 세상 전체의 경멸의 표적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결심인가 보죠.
의무고 명예고 그리고 감사고 간에 엘리자베드는 대답했다. 현재 입장으로는 저에게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하시 씨와 결혼한다고 해도 그 어느 원칙에도 위배되는 건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분 집안의 유한이라든가 세간의 붕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설령 집안의 유한을 그분과의 결혼으로 해서 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로선 조금 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돼서 절 경멸할 만큼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생각이군요. 최후의 결의인 거죠. 대단히 훌륭하오. 이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게 됐어. 베네트 양, 자기의 양심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못 써요. 난 시험해 보려고 왔을 따름이니까. 어째 사리가 통하는 줄 알고서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내 생각대로 해보여주고 말 테니까. 이런 식으로 캐더린 부인은 말을 계속해 나갔으나 이윽고 두 사람이 마차 문 있는 데까지 왔을 때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난 작별 인사를 안 하겠소, 베네트 양. 어머니에게 인사도 안 드리겠어요. 당신네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요. 난 심히 불쾌하군요. 엘리자베드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부인한테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해볼 생각조차 않고서 자기 혼자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마차가 떠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 입구에서 어머니가 초조해하며 그녀를 맞아들였고 캐더린 부인이 왜 안으로 들어와서 쉬지 않게 되었는가 라고 물었다.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했다. 꼭 가야 하신대. 정말 보기에도 너무 훌륭하셨어. 여기까지 찾아주시다니 너무너무 정중하신 거야. 그런데 콜린즈 네가 잘 있다고 안부 정도 전하러 오셨던 걸까? 어디엔가 가시는 도중 같아 보였는데 메리튼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널 만나보고 싶어지신 거겠지. 너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은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리지야. 일이 이쯤 되고 보니 엘리자베드는 거짓말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이야기는 도저히 입 밖에 낼 성질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뜻밖의 방문이 엘리자베드를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그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몇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캐더린 부인은 다하시와 그녀가 약혼해 버릴 거라 추측하고 그것을 만류시키기 위해 노고를 돌보지 않고 로징스에서 이곳까지 왔던 것 같았다. 하긴 이치에 맞는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약혼의 풍문이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엘리자베드로선 알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이윽고 그가 빅리의 친구이며 그녀 자신이 제인의 동생이므로 혼담 하나가 정해지면 모두들 다른 하나가 더 있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을 무렵이어서 자연 그러한 생각도 나움직하다고 그녀는 생각을 돌려보았다.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그와 둘이서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것까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이웃 루커스 집안의 사람들이 콜린즈 부부와의 편지 왕래로 그 풍문이 캐더린 부인한테까지 가 닿게 되었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지만 자기가 언제쯤인가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이며 곧 그렇게 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일이다. 그러나 캐더린 부인이 했던 말을 여러모로 궁리해 본 결과 간섭을 끝까지 해내고 말겠다는 끈질긴 집념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몰고 오게 될는지 적잖이 불안한 심정이 들었던 것이다. 그가 이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모의 판단에 얼마만큼이나 복종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알 수는 없었지만 자기보다는 그 사람 쪽에서 부인을 더 높이 평가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나아가 그 이모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족과는 동떨어지게 불균형한 근친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의 불행을 낱낱이 늘어놓음으로써 으뜸가는 그의 약점을 찌르고 말 것이 또한 확실했다. 위험이란 점에 그토록 중점을 두는 그로서는 엘리자베드의 눈에는 박약하며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말들 속에는 역시 선량한 양식과 확고한 분별이 내포되어 있다고 느낄 법도 한 일이었다. 만약 그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망설이고 있다면 그처럼 가까운 집안 사람한테서 충고받거나 간청받게 되기만 하면 의문은 송두리째로 해결되고, 그로하여금 당장 위험이 추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굳혀줄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는 날이면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말 것이다. 캐더린 부인은 귀로에 런던에 들렀다가 그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네더필드에 오리라는 빅리와의 약속은 무너질 게 틀림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녀는 편지를 손에 쥐고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마주치고 말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리지야, 마침 널 찾으러 가는 참이었다. 내 방으로 좀 와주도록 해라.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화제일까 알고 싶어지는 호기심은 그것이 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는 편지와 무슨 관계라도 있지 않나 생각하니 더 한층 궁금해졌다. 캐더린 부인한테서 온 편지일지도 모른다고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고, 앞으로 듣게 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상되자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난로 있는 데로 가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날 깜짝 놀라게 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주로 너에 관한 일이어서 너에게는 꼭 그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난 지금까지 딸이 둘씩이나 결혼 직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우선 너의 매우 중대한 정복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해두마. 그 편지가 캐더린 부인이 아니라 조카에게서 온 것이라고 일순 확신하자 엘리자베드의 뺨은 갑자기 달아올랐다. 그가 자신의 의중을 명백히 한 점을 기뻐해야 할 것인지, 또는 그 편지의 수신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점에 화를 내어야 할 것인지를 채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다. 너도 느끼고 있는 모양이구나. 젊은 여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꿰뚫는 힘이 대단한 줄 알고는 있다만 네가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널 숭배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은 맞히지 못할 게다. 이 편지는 콜린즈 씨한테서 온 것이다. 콜린즈 씨라뇨? 그분이 또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가요? 물론 대단히 전곡을 찌른 말이다. 사람이 본래 좋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루커스 집안 사람들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먼저 내 큰딸의 혼례가 가까워진 데 대해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를 읽음으로써 네가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즐길 애비는 아니다. 너에게 관계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귀댁의 경사에 대해서는 저의 처와 더불어 소생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축의를 이와 같이 드리는 동시에 또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암시 정도의 말씀을 덧붙여 드리는 바옵시다만, 이 역시 동일한 소식통에서 나온 사실이옵니다. 영의 엘리자베드 양께선 추측되는 바로는 언니의 바로 뒤를 이어서 곧 베네트란 성을 더 지니지 않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중의 반려자야말로 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귀현의 인사로 간주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분입니다.
누굴 지목하는 말인지 넌 알겠구나, 리지야. 이 젊은 신사는 독특한 축복을 받은 분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것, 크나큰 재산, 고귀한 친척, 그리고 거대한 성직, 수여권 등의 혜택을 두루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드와 귀하께 경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바는 이 신사의 신청에 무턱대고 응함으로써 자초할 재난에 대해서인데, 물론 귀댁에서는 목전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 리지야. 이 신사란 사람이 누구겠는지 너 혹시 알겠느냐? 그러나 이제 곧 나오게 된다.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분의 이모 되시는 캐더린 드 버그 부인이 이 연분을 과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근거를 저희들은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자, 리즈야. 이만하면 널 놀라게 해주었을 것 같은데 콜린즈 씨나 루커스 집안 사람들은 하필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거짓말이란 게 더욱 뻔해질 이름을 쳐들게 모람. 여자를 보기만 하면 늘 헐뜯기 일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너한테 눈길을 돌려본 적이 없었던 다하시 씨 아니냐. 그럴수록 멋진 일이지. 엘리자베드는 아버지와 함께 농담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이 고작이었다. 더욱이 아버지의 재치가 이토록 흥을 깨면서 자기를 향했던 일은 일찍이 없었다. 재미없느냐? 재밌어요. 제발 더 읽어주세요. 지난밤에 이 결혼이 아무래도 사실인 듯하다고 캐더린 부인께 말씀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여느 때처럼 황송하옵게도 이 문제에 대한 감상을 들려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엘리자베드의 집안에 몇 가지 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이 치욕스러운 연분에는 찬동을 하실 의향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조속히 엘리자베드에게 알려주어서 그녀와 그녀의 고귀한 숭배자가 바야흐로 하려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시키고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결혼에 경솔하게 뛰어드는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것을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린즈 씨는 나아가 이렇게 추가해두고 있다. 소생은 친척 리디어의 슬픈 사연이 무난히 물마된 점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다만 마음 아픈 사실은 결혼 전에 두 사람이 동거했었다는 것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귀하께서 그들을 귀댁으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소생의 지위에 수반되는 의무를 잊을 길이 없으며, 또한 이것은 어안이 벙벙해지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덕을 장려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어서 만약 제가 롱본 교구의 목사일 것 같으면 전력을 다해가며 반대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교도로서 두 사람을 용서해 주셔야겠지만 두 사람과의 상묘는 거부해야 마땅했을 것이며, 아니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부터 기피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내의 그리스도적 용서의 사고방식인 게다.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귀여운 부인 샬롯의 근황이라든가 아들 낳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씌어있을 뿐이지. 그러나 리즈야, 넌 어쩐지 재미없는 표정이구나. 넌 새침을 떼면서 부질없는 소문에 대해 화내고 있는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은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나서 다음엔 이 편에서 웃어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아, 전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하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을 택했다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전혀 무관심하고 넌 또 지독히 싫어하니 일이 즐거울 정도로 우습다는 거다. 붓을 들기가 죽도록 싫다만 이렇게 되고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콜린즈 씨와의 편지 내용을 끊을 수가 없구나. 아냐, 그 사람의 편지를 읽게 되면 위컴 이상으로 좋아지는 것을 어떡하니? 내 사위의 후안무치한 정과 위선을 난 퍽 높이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리즈야, 이 소문에 대해선 캐더린 부인은 뭐라 말씀하시더냐? 동의 안 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더냐? 이 질문에 그녀는 웃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눈꽃만큼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한 질문이기에 아버지가 이 문제를 되풀이해도 그녀는 조금도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았었다. 실은 울고 싶은데 웃고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나름으로 다하시 씨가 전혀 무관심했다고 말함으로써 더할 나위 없이 그녀를 슬프게 해놓고 말았다. 그녀 쪽에서는 아버지가 왜 이다지도 사리를 뚫어보는 힘이 없는 것일까 의아하기도 했으며, 또는 오히려 자기 자신 쪽에서 너무 지나칠 만큼 많이 상상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빅리 씨는 캐더린 부인의 방문이 있음 며칠이 경과되지 않아서 다하시 씨를 롱본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찾아왔다. 베네트 부인이 그의 이모를 이미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다하시에게 할까봐 엘리자베드는 순간적인 조바심 속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꺼내지기도 전에 빅리는 벌써 제인하고 둘이만 있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밖으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베네트 부인은 산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이서 함께 가기로 했다. 그리고 빅리와 제인 두 사람은 딴 사람들을 먼저 가라고 했다. 그들이 뒤로 쳐졌기 때문에 엘리자베드와 키티 그리고 다시 셋이서 서로 상대가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 사람 다 별로 입을 열지 않았다. 키티는 다하시를 너무 어려워해서 말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엘리자베드는 말해보려는 결의를 남몰래 굳히고 있었는데, 키티가 마리아를 찾아가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루커스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자베드는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여 키티가 먼저 두 사람을 앞서게 되자 큰 마음을 먹고 다하시와 단둘이서 걸어가며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다하시 씨, 전 너무 제멋대로만 하는 사람이어서 제 감정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전 이젠 가엾은 동생에 대한 선생님의 다시 없는 친절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가족의 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단지 저만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아니요, 오히려 내가 미안합니다. 다하시가 놀라움과 감동이 넘쳐 흐르는 어조로 대답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걱정거리도 될 수 있는 일이 당신 귀에까지 들리게 됐군요. 가디너 부인이 그렇게 믿지 못할 분인 줄은 몰랐는데요. 외숙모님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 일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걸 리디어가 먼저 경솔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저로서도 상세한 내용을 알기까진 마음이 편하질 못했지만요. 가족 일동의 이름으로 몇 번이고 감사 말씀을 드려요. 두 사람을 찾아내느라 그토록 애를 쓰셨고 그 많은 굴욕까지 잘 참아주셨던 선생님의 넓으신 동정심에 대해서 말해요. 저에게 진정 감사하시려면 혼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마음이 절 움직인 다른 동기에다 더욱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분들을 매우 존경하긴 합니다만 전 당신밖엔 생각한 일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엘리자베드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상대방은 침묵을 했다가 한참 만에 다시 시작했다. 당신은 너그러우신 분이시라 절 놀림감으로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그쪽의 기분이 지난 4월과 여전하시다면 그렇다고 곧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닌 애정이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만 당신의 그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선 전 끝까지 침묵을 지키겠습니다. 엘리자베드는 그의 입장이 예사롭지 않게 어색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당장 뭐라고 말을 해야만 할 입장이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언급했던 그 시기 이래로 자기 감정은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그가 확실한 사실을 감사와 기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를 이해시켰다. 이 대답이 가져다준 그러한 행복감을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을 것이다. 곧바로 그는 격렬한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가장 조리 있고 열의를 불어넣어가며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말했다. 엘리자베드가 그의 눈길을 마주볼 수 있었다면 얼굴에 가득 넘쳐 흐르는 진정한 기쁨의 표정이 그를 얼마나 멋지게 보이게 했는가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을 망정 귀로 들을 수는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증명해 주려고 자신의 감정을 펼쳐 보임에 따라 그의 애정의 정도는 시시각각 고귀한 것이 되어만 갔다. 두 사람은 어느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방향조차 잃은 상태였다. 생각하고 느끼고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딴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곧 두 사람이 이와 같이 서로가 이해하게 된 것은 그의 이모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의 이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런던을 통과하면서 그를 찾아 롱본에 들렀었다는 이야기며 그렇게 했던 동기, 나아가 엘리자베드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이다. 부인은 자기가 보기에 엘리자베드의 온고집과 뻔뻔스러움을 특별히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는 갖가지 표현들을 유달리 헐뜯어가면서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 엘리자베드가 거절했던 약속을 자기 조카한테서 받아내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인에게는 불행하게도 바랐던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다하시는 말했다. 그것이 나에게는 희망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을 가져볼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당신의 기질로서는 절대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정해버렸다면 그 사실을 저의 이모인 캐더린 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백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엘리자베드는 얼굴을 붉히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은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런 짓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직접 면전에 대놓고서 비난을 퍼부었던 일도 있었으니까. 저한테 하셨던 말은 전부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가요? 당신의 비난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것이었더라도 그 당시에 당신에 대한 저의 태도는 아무리 심한 꾸지람을 들어도 괜찮은 편이었으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죠. 엘리자베드가 말했다. 그날 밤에 어느 쪽이 더 나빴던가를 책망하는 경쟁은 그만뒀으면 해요. 엄밀히 따져보면 어느 편이고 그 행동에 있어 실책이 없었던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으므로 저희들 둘은 서로가 예의 바르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 그렇게 쉽사리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과 그날 저녁을 통한 저의 행위, 태도, 말버릇 같은 것을 회상한다는 것은 현재도 그렇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적절했던 당신의 비난을 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신사답게 행동하셨던들 하고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절 얼마나 괴롭혔는지 당신은 거의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겨우 그 말의 정당성을 인정할 정도로
이성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그 말이 그토록 강한 인상을 주리라고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요. 저로선 쉽게 믿어집니다. 그때 당신은 절 정상적인 감정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남자라고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했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당신이 말했을 때의 그 안색의 변화를 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을 되풀이하시지 마세요. 그런 회상은 아무런 소용이 되질 않으니까요. 확실히 해두지만 전 그 후 사뭇 그 일을 부끄럽게 여겨왔던 거예요. 다하시는 그 편지에 대해 말했다. 그 편지로 해서 그것을 읽고 나신 후부터 곧 절 좋게 생각하시게 된 것이었던가요? 그 편지를 읽으시고 내용을 얼마간이라도 믿으시게 되었던가요? 그녀는 그의 편지가 자기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었던가, 그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편견이 점차 어떤 식으로 사라져 갔던가를 말했다. 그가 말을 했다. 제가 쓴 편지가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는 찢어 없애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두 번 다시는 읽고 싶은 심정이 나지 않을 대목이 꼭 한 군데, 특히 편지 첫머리에 씌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을 사도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한 대목을 전 몇 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의 애정을 지속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편지는 불에 태워버려야 하겠으나, 불에 태워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러니 저러니 할 만큼 쉽사리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다하시가 대답했다. 그 편지를 썼을 당시 전 스스로가 완전하리만큼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생각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화가 난 기분으로 썼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 편지는 화난 상태에서 쓰셨겠지만 끝부분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작별 인사 부분에 가서는 자애로운 마음씨 바로 그대로였고요. 그러나 편지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 마세요. 보내오신 분과 받은 사람의 기분이 지금으로선 그 당시하고는 판이하다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편지에 관한 유쾌하지 못한 일은 깡그리 잊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제 철학을 배우셔야겠네요. 지나간 것은 즐거운 일만 생각하자는 게 저의 철학이지요. 그런 종류의 철학이라면 신용을 못하겠는데요. 당신의 추억은 전혀 비난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니까 그 추억에 의해 생겨나는 만족감은 철학에서 빚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후회할 일을 모르는 데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쫓아버릴 수도 없으며 쫓아버려서도 안 되는 고통에 찬 추억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까지 사뭇 이론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지만 실천에 있어서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교육은 받았지만 저의 기질을 고치라고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높은 경지의 예의는 배웠습니다만 거만과 자부심만으로써 그것을 추구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외아들이어서 오랜 세월을 동생 없이 혼자 지냈으니까요. 부모님이 절 너무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선 두 분이 다 좋은 분들이었지만 특히 아버지는 자비로웠으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셨지만 저를 이기적인 데다 거만스럽도록 내버려 두고 북돋아주고 거의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죠. 제 친척 일가를 빼놓고는 누구한테든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업신여기고 적어도 그들의 양식이나 가치를 내 자신의 것과 비교해서 경시하도록 말입니다. 28살 때까지 전 그러한 사람이었고 만약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엘리자베드가 나타나지 않았던들 사뭇 지금까지 그런 인간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모든 것이 모두 다 당신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괴로웠으나 다시 없이 유익한 교훈을 당신이 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당신 덕분으로 전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청혼이 받아들여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서 당신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게 해주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물론 그랬었죠. 저의 허영심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전 당신이 저의 구원을 바라고 또한 기대하고 계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태도가 제가 고의로 한 짓은 아니었지만 당신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드리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때가 가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로 꽤나 절 미워하셨죠? 미워하다뇨. 하긴 처음 한참 동안은 화났지만 저의 노여움은 바로 풀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펜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절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지금 생각해도 겁이 나요. 제가 거길 가서 절 많이 욕하셨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놀랐을 따름이죠. 그렇지만 따뜻한 마음씨에 접했던 저의 경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그토록 굉장하게 정중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제 양심이 말했어요. 정직하게 말해서 전 제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하시가 대답했다. 그 당시 저의 목적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중히 함으로써 제가 지나간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만큼 야비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비난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저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가 리디어를 찾기 위해 더비셔에서 자기의 뒤를 따라오기로 결심했던 것은 그가 아직 여관을 떠나기 이전의 일이었으며 거기서 진지하게 생각에 잠기곤 했던 것도 결국 그러한 목적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고를 계산에 넣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그것은 서로 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소상히 말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한참을 걷고 난 끝에 이야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바람에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윽고 시계를 들여다보니 이미 집에 돌아가 있어야 할 시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빅리 씨와 제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는 이내 그 두 사람에 대한 일로 옮아갔던 것이다. 다하시는 두 사람의 약혼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벌써 그에게 그 일에 대한 보고를 일찌감치 끝냈던 것이다. 놀라셨는지 아닌지 물어봐야겠는데요? 엘리자베드가 말했다. 전혀. 제가 여길 떠나면서 곧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허락을 해주신 게로군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허락이라는 말을 듣자 그가 아니라고 했지만 대충 사정이 그 정도였으리라고 그녀에게는 짐작이 갔다. 제가 런던으로 떠나던 전날 밤 그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옛날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일어났던 자초지종을 다 그에게 말해줌으로써 전에 그의 문제에 간섭한 것이 터무니없이 주제넘은 짓이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는 대단히 놀라더군요.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제가 평소에 당신 언니가 빅리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 자신의 계산착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언니에 대한 그의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을 전 금방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면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드는 친구를 좌지우지하는 다하시의 소박한 태도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언니가 빅리 씨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말이에요. 다하시 씨
스스로의 관찰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난 봄에 저한테 들으신 것을 단지 말한 것에 불과한 건가요? 전자의 경우입니다. 최근에 2번 댁을 방문했었는데 그동안 전 언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분의 애정에 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군요. 선생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곧 확신하신 게로군요. 그렇습니다. 빅리는 원래 꿈이 먹고 겸허한 사람입니다. 워낙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소심한 나머지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지 못하고 그저 저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꼭 한 가지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때문에 한참 동안 그를 화나게 해주었지만 그것도 무리가 아닌 일이었습니다. 언니께서 지난 겨울에 3개월가량 런던에 가 계셨는데 제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계획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을 더 이상 감춰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 화를 내더군요. 그 노여움도 언니의 감정에 대한 의구심이 싹 가시게 되자 그 이상 지속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절 용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드는 빅리 씨가 매우 유쾌한 친구이며 남에게 쉽사리 이끌리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고 평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억제했다. 다하시 씨야말로 앞으로 남의 웃음을 사는 일을 배워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들은 무척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얘기를 계속했다. 현관에서 2사람은 헤어졌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주인공 엘리자베드야말로 작가 자신의 변신이며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랑의 테마인 것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